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느닷없이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사과를 해서 저걸 왜 사과를 하지? 뭐 유치 시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리더십의 장점과 약점, 강점과 단점 뭐 이런 거랑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엑스포에 대해서 뭐 유치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 예. 그거 가지고 뭐 사과까지 할 일인가? 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게 사실 안 될 게 사실은 분명한 일이 이유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 최선을 다한다, 너무 붐업을 한다. 그래서 좀 이제 실패하고 난 뒤에 좀 차분할 것 같았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하니까 좀 생각맞았습니다. 안 될 것이다라고 봤다는 거죠. 조 박사님은 이거 저는 엑스포 유치 안 된다. 뭐 왜 그래요? 사실은 음. 사우디가 제일 먼저 신청을 하고 선발 주자고 상당한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사우디가 빈살만이 애를 썼다는 그 객관적인 이 말하면 형세가 있었어요. 지지국가 숫자가 많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네. 이슬람 협력기구가 아마 OIC죠. 네. 그것만 해도 50개 정도 나라가 됩니다. 50개 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오일 파워. 그다음 뭐 중국 1대1로 뭐 간접적인 왜 저기 결정 전날 일본이 우리 쪽으로서는 한도 공개 지지를 했는데 중국 빠져나와 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아프리카하고 뭐 이런 쪽하고 해서 네. 이미 정해질 거라는 그러니까 오일 거죠. 파워. 오일 파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중국의 중국에 지원 보이지 않는 지원 뭐. 그다음에 그런 거죠. 이슬람 블락.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음. 다른 우리가 뭐 페이스메이커를 해서 뭐 그런 다른 이제 좀 장기적인 포석을 놓고 뭐 뛰어드는 건 좋은데 너무 전력 투구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거라고 믿은 거죠. 그렇죠. 예. 그것들을 좀 자세하게 지금 내가 아주 매크로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 엄혹한 지정학적인 이유까지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 네네. 병 보생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전체 지금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 질서의 지정학적인 그런 요구로 보면 예.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보다 사우디가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글로벌 질서에.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첫째가 지금 이란이 꼬붕 하마스를 시켜가지고 네. 그러니까 17 이 테러 학살을 벌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로 가자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같은 그 이스라엘과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온건 아랍 국가들의 움직임이 지금 멈칫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 면이 깎였다고 온건 그렇죠. 아랍 국가들이 예, 예. 선명성이 떨어진 듯이 예. 보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런 온건 아랍 국가들이 국내적으로는 이제 민심이 좀 흔들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온건 아랍국의 수장인 사우디가 좀 으쌰으쌰 기운낼 수 있는 그 형세가 되는 게 국민을 전할 필요가 있죠. 인류를 보면 좋은 거야. 예, 예. 세계 전체의 질서로 보면. 그게 첫 번째 요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빈살만 그러니까 모하메드 빈살만 MBS라 그러면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좀 낙인이 찍혀 있는 점이 있거든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예. 네, 이게 2018년인가 뭐 19년쯤에 그 터키에 가 있는 사우디의 좀 반체제 성향의 뭐 자칭 망명 예, 예. 그 카쇼기라는 사람 언론인이죠. 그렇죠. 그 사람을 사우디 영사관으로 불러들여서 죽인 다음에 시체를 난도질해서 버렸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빈살만이 그건 내 책임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놈일세. 이제 이런 그 낙인이 찍혀 있거든 빈살만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도 실세잖아. 그 다음에 이 아랍권의 세속 개혁파 실세거든요. 사실 그렇죠. 상당히 세속적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네.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온건 아랍 진영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빈살만이 좀
그 국제 무대에서 또 자기 국민에 대해서 면을 세우게 해주는 게 좋아. 예. 그러니까 사우디에 좋은 게 아니라 예. 인류한테 좋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우디가 먹을 수밖에 없는 판인데 이거 말고도 아마 요번에 우리 2030 엑스포를 대한민국에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제제도 이게 사실상 이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그걸 뭐 인터내셔널 레짐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그런 건데 아마 끝 숫자가 그 90년대 중반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5년 혹은 0년으로 끝나는 해는 정식 엑스포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성대하게 0년 혹은 5년. 5년,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0년, 2015년, 그렇죠. 예. 2025년, 2030년 이건 예. 정식 엑스포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해는 약식 엑스포입니다. 아, 우리 그렇구나. 예. 2012년에 여수에서 엑스포 했죠. 네네네. 그거는 대표적인 약식 엑스포고 네. 그다음에 2010년에 상하이에서 엑스포를 했는데 그거는 대표적인 정식 엑스포. 저는 중국이 그때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2025년이 이제 한 1년 조금 더 지나면은 오사카에서 정식 엑스포를 합니다. 네. 그 예정돼 있고 이번에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을 이제 하게 된 데는 2030년 엑스포거든요. 이게 정식입니다. 네. 정식 엑스포인데. 그렇죠. 근데 25년에 정식 엑스포하고 30년 정식 엑스포를 동아시아에서 한다? 동북아에서 한다? 그러니까 25년이 일본이기 일본이. 때문에 그렇죠. 30년에 또 한국이 한국이 한다. 하면은 25년 정식 엑스포 그 네. 이어서 30년 정식 엑스포가 다 네. 동북아시아가 되니까 네. 이게 뭔가 그림이 안 맞는다. 이게 무슨 규칙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 일종의 그 말하자면 배분 원칙에 그렇죠. 지역적 배분이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크게 공정하지 않죠. 동북아만 사람이냐? 그렇죠. 동북아만 지역이냐? 우리는 다 들러리냐? 뭐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30년 엑스포 유치하면은 예. 뭐 엑스포 오사카 다음에 두 번 연달아 두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오사카 그다음에 부산. 공정성 문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국제적인. 그러니까 편파적이다 이렇게 됐지. 뭐 편파적이다. 공정하긴 해도 예. 편파적이다. 우린 들러리냐? 그렇죠. 우리도 사람이다. 뭐 이러고 이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 사이에 보면 또 이제 사실 아시아가 많이 했는데 2020년에 그 두바이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완전히 그냥 죽 썼어요. 두바이 엑스포가 2020년에 있었는데 죽을 썼으니까. 예. 아, 그러면 2030년에 다시 한번 아랍권을 밀어줘서 네. 2020년 엑스포 그 망친 거 반가이를 좀 시키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또 민심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랍연합의 딱 그죠. 네. 대형인 이제 사우디한테 한번 밀어주면은 이쪽이 또 이제 일종의 세속형 그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혁도 빈살만의 이것도 기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저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사우디 그걸 비토할, 그걸 거절할 명분이 약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체로 우리가 뭐 오일만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좀 떠드는데 그건 또 문제가 아닌 아주 좀 중요한 국제 행사의 어떤 기본 규칙이 작용했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했듯이 또 지금 이 최근에 말하자면 그 지역이 봉착하고 있는 군사지정학적인 요소가 이제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뭐 매사에 모든 거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제 뭐 성공과 실패에는 항상 이 전화위복 뭐 이런까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안 돼서 좀 섭섭하고 짜증이 나지만 이걸 다른 방식으로 또 보면은 아까 정식과 약식을 두고 그 다음에 사우디와 대한민국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중국과 우리 동아시아의 그 역학 뭐 이런 걸 따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걸 좀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렇죠. 예.
일단 사우디가 선발주자로서의 선두주자로서 이점이 있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슬람권의 쪽수를 갖고 있는 데다가 오일 파워를 갖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이 밀어주기 때문에 네. 압도적이다 쪽수가. 쪽수가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사우디가 말하자면 온건 아랍 국가의 맹주인데 예. 지금 온건 아랍 국가의 면을 세워줘야 되는 지정학적인 니드가 있다. 그렇죠. 예. 마지막 네 번째로 엑스포의 그 균형, 그러니까 공정성, 예. 공평성을 생각을 했을 공평성이죠. 때 2025년이 오사카 엑스포기 때문에 그렇죠. 2030년까지 부산을 서울로 갖고 오면 연달아 두 번이 동북아시아에 편중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안 되는 게임이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들 같이 순진한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안 되는지 아시면서 그래도 뭔가 다음 번수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나 보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사과를 하니까 저 양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밀었던 거구나. 아니 우리 같은 사람 눈에서도 이게 저게 안 된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왜 대통령은 된다고 착각을 했던 거지? 그러면서 비칠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네. 그 사과문에도 그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죠. 지금 딱 한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예, 뭐지? 그러니까 사과문에 들어간 게 마치 될 음.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보고가 올라온 점에 대해서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라는 구절이 한 구절이 딱 들어있죠. 딱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백모는 말이 험하잖아. 그러니까 백모가 책임지고 험하게 할게.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험하지가 아니고 사실에 대한 일. 박형준 부산시장의 윤석열 내다바이 사건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지자체는 뭐 박형준 시장으로서는 손해볼 거 없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좀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야, 성격 유형이. 네. 그러니까 뭐 내가 고생하냐, 뭐 내가 망신하냐, 뭐 망신하면 성렬이가 망신하지. 그러고서 되면 다행이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러고서 박형준이가 뒤에서 제가 정확히 쿠킹을 한 거라고 이게. 되면은 이제 대선급 주자로 갈 거다라고 하는 계산이 자기가 대선급 주자가 되지. 그다음 두 번째. 자기 대선급 주자가 그다음에 되면. 두 번째 부산 시정을 하는데 전 국가적인 지원이 온다. 그러지 편안하지. 편안하죠. 뭐 그거 사실은 뭐 그렇게 그렇게 되면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안 될 형세가 안 되는 행세인데 톡 띄어가지고. 근데 이제 박형준이가 온갖 군데 뭐 조선중앙동아 언론에다가 그냥 관료 사회에다 정치권에 이 온갖 군데 팔방미인 커넥션을 갖고 있는 친구 아니야 이 친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박 시장이 뭐 김무성 박 시장 저 박형준 등등등 해서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조중동 해가지고 사실은 한국 정치에 아주 중요한 어떤 데는 책 사고 어떤 데는 뭐 사고 어떤 때는 음모가고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인데 이제 부산에서 책임을 맡았으니까 한번 배팅을 한 거죠. 그 윤석열 말아먹은 거지 내다봐요. 그런데 결과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뭐. 자, 근데 이제 대한민국 이걸 이제 쭉 보면은 한 문제가 있어요. 외교부에서 아까 우리 윤 대통령이 짚은데 왜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보고만 올렸을까? 외교부 그러니까 정치꾼인 박형준이야 그럴 수 있어. 박형준 계산 속에서는 야 망신하면 성렬이가 하지 내가 하냐. 나는 이거 만에 하나 되면 나는 차기 대선급이야. 이 계산 돌리지. 그렇죠. 그 친구도 날담보 같은 친구인데.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은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자기가 책임지겠다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외교부에서 걸러졌어야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 해외 파트에서 걸러졌어야지. 그렇죠. 그 두 가지.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한 거지. 외교부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그냥 그 편성해 갖고 그냥 갖고 그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사실은 외교부의 박진 장관 이하 핵심은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페이스메이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죽어도 따야 될 것인가.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사우디를
띄워주는 2등. 그 왜냐하면, 정도를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승부수. 정말 승부수를 할 것인가. 이게 대한 전략적 판단.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판단하게 만들었어야죠. 외교부가 그랬어야죠. 예. 또 국정원 해외 파트도 그랬어야 돼. 뭐 근데 두 군데 다 아마 안 갔을 거야 제대로. 국정원은 안에 지금 귀신 나오는 집안이고 귀신 지금. 나오는 집안이고. 집안이고 지금 콩가루 집안이니까. 네. 그래서 박진 장관이 경질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이제 국무부서와 관료 네. 이게 좀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 윤 대통령은 또 이제 뭐 검찰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관료 조직에 대한 신뢰 같은 게 많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예, 그건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평을 하죠. 예, 예. 윤 대통령이 관료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다. 네. 그런 평은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외교부 관료들이 엘리트 관료들인데 예, 예. 거기가 뭐 이거 완전 넋 빠지게 있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올린 건데 결국은 예. 그러니까 박형준의 나다바이 사건을 막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이트키핑을 못한 거 아니에요. 걸러내지 못한 건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눈앞이 좀 깜깜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 대한민국 윤 대통령한테 좀 비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죠. 대한민국 관료 조직은 미국이나 세계 시장과 같이 엮여서 돌아가는 데는 비교적 굉장히 튼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대 여기는 한미연합사로 미국이랑 같이 돌아가잖아. 굉장히 튼튼해 비교적. 일반 관료 조직에 비하면 뭐 군대도 관료니까 일종의 제 관점에서는 문민이니까 이제는. 근데 또 경제 파트도 튼튼해. 거기는 세계 시장이랑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하루하루 승부가 나잖아. 뭐 슈퍼마켓처럼 오늘 매출 얼마야? 포스 딱 까면 나오잖아. 그 이제 우리 외교부도 사실은 해외 부분과 극히 맞물려 가는데 그게 왜 이렇게 조금 약간 나사가 풀릴 이유가 또 있죠. 네. 왜냐하면 외교관이라고 하는 거는 참 말하자면은 그 떨어진 일에 대해서 수행을 하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결정을 안 하고 미룹니다. 그게 이제 디플로매틱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예. 우리나라 외교부는 미국 예. 국무부랑 달라. 달라. 예. 예, 그냥 점잖은 직업 외교관이 왔다 갔다 하고 좀 강단이 있고 예. 이런 사람들은 북미과지. 북미까지. 북미과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직접 다루는 그렇죠. 거기가 외교부의 꽃이죠. 북미과가. 그리고 그 북미과의 반개가 이제 영국 주재, 일본 주재, 참 외교부도 EU 주재까지가 외교부 장관도 어려운 직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데는 클리어 카트 해야 되고 어떤 데는 그야말로 디플로매틱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좀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이게 같은 관료를 믿으면 안 된다. 예. 그 우리나라 관료가 그냥 다 같은 관료가 아니다. 예. 바깥 세상 그러니까 세계 시장과 직결돼 있거나 미국과 같이 움직이는 데는 빠릿빠릿하고 좀 덜 오염돼 있고. 그렇죠. 예. 그거부터 멀어져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더 심한 거는 성관위. 중앙선관위쯤 되면 여기 간천마당이 되는 거고 이쯤 되면 이제 정신 없는 이제 타락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노하우를 좀 아셔야 돼. 이거 이제 상당히 중요한. 네, 오늘 노하우를 좀 가르쳐 드릴 건데. 관료가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조 박사님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바짝 긴장하고 잘 하고 있는 게 경제 분야 관료는 지금 굉장히 원래 경제 분야 관료가 유능하지 원래. 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도 하고 가장 최상위 인재들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벤발. 그 전에 우리 가난했을 땐 유학들을 못 갔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서울대 문과에서 그래도 서울대 경제학과라 그러면 옛날에도 뭐 서울 법대보단 못했지만 서울 상대라 그러면 옛날에도 굉장히 좋은 수재들이란 말이에요. 예.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수석급인 친구들이 가는 데가 어디였냐면 우리보다 한국은행 조사부요. 한국은행 조사부였다고. 그게 전 세계 한국은행 조사통계부예요. 지금은 한국은행 조사통계부 그럼 조금 그냥 좋은 은행 다녀보다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국제사회 요새같이 이제 국력이 돼가지고 만약에
하버드다, 시카고다, 프린스턴이다 이런 데 유학했으면 세계적 석학이 될 만한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한국은행 조사부를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경제 파트가 원래 좀 똑똑해요. 그런데다가 관료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세대 때 이제 행정고시가 재경직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재경직 외교직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데 그건데 재경직이 좀 더 똑똑하고 예, 예. 그래서 워낙 그 저기 뭐야 아주 1급 인재들이 가죠. 이제 뭐 하여튼 그래서 유능하고 네. 또 물론 뭐 또 IMF 때 위에 저기 뭐야 경제수석하고 뭐 장관의 정부를 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대통령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윤 정부의 그 경제 분야 관료들은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네. 지금 전 세계하고 달리 11월 무역 수출이 7.8% 오늘 아침 나왔나요? 네. 어제 나왔나요?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네.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38억 달러 흑자가 났죠. 네. 그러니까 38억 달러 흑자 같으면은 총량은 조금 이제 줄어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자율이 미국보다 낮단 말이에요. 한참 낮죠. 3.5%를 유지를 하고 금융정책 오케이. 그 다음에 하도 문정부 때 재정 팽창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위태위태한데 긴축을 하면서 이제 그 견실한 경제정책, 네. 구조조정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박근. 근데 이 여건은 세계 경제 구조는 굉장히 지금 엄혹한 지금 변동기입니다. 이게 조정기죠. 이게 잘 헤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해치는 거죠. 예. 네. 그럼 이런 추세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안 좋고 네. 그다음에 하반기에 들어서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 전망을 연초부터 정확히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잘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별로 표가 잘 안 납니다. 민생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쪽에서는 뭐 민생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이제 체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기 이제 체감만 생각을 했지 국제 비교나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안 하죠. 국제 비교하면 엄청 잘 풀고 엄청 있는 좋은 거죠.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좋으니까 더 견디면 좋겠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야 물가 왜 이렇게 올라 가계비도 이렇게 나라도 그러겠구만. 내가 장바구니를 그렇죠. 안 들고 다녀서 그러지. 그렇죠. 왜냐면 내가 죽을 판인데. 그렇지. 그게 사람 인심이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면은 구조조정도 안 되고 거시경제는 나빠지고 문제는 이제 성장 잠재력이든 소득주도 성장하다가 망하는 거야 이제. 그걸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를 내가 들었고 또 다른 분야도 잘한 게 있죠. 굉장히 잘한 게 안보 분야죠. 그렇죠. 예. 예, 김성환 안보실장. 예. 그다음에 그 뒤를 이은 조태영 안보실장. 예. 또 같이 쭉 합을 맞춰온 김태호 그 차장.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한미 동맹. 예. 그다음에 한미일 삼국 체제. 예. 이걸 강화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백모가 오히려 미국보다 이거 먼저 쓴 용어인데 아무튼 미국 쪽에서 요새 쓰는 용어들 예. 그 서방 가치를 중심으로 규칙 기반 국제 질서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미국과 EU가 쓰는데 그렇죠. 똑같은 용어를 한국 쪽에서 쓰거든. 전 단계로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게 사실은 백모 저도 그렇고 가치지향 이라는 용어 썼죠.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우리 둘 할 때 이거는 단순히 편의적 군사동맹을 넘어선 가치동맹이다. 근데 그런 용어들을 쓰잖아. 썼죠. 근데 그 윤석열만 쓰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전에 미국이 먼저 썼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나는 돈 받아와야 국무부 니들. 근데 이게 백모 걸 보고 쓴 게 아니라 백모가 예감을 한 거예요. 예감을 했죠. 구조가 그렇게 변한다는 걸. 그 결과 한미동맹이 한미 핵동맹으로 갔고 그렇죠. 예. 뭐 캠프 데이비드까지 가서 이제 한미일 삼국 체제가 완전히 다져지고 뭐 엄청 잘 풀고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국방부와 군대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 이제 미국이랑 같이 돌아가는 데라 좀 괜찮은 편이야.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잘 풀릴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문제가 많이 그것도 국방 분야는 끼어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꼬여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 지금 친북
풍조, 우리 민족끼리 풍조, 또 신중 풍조 이런 것들이 지난 한 30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를 해왔죠. 네. 그게 대세였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특히 들어가지고 이거는 막 노골적으로 그 문제가 구조화되고 제도화가 됐는데 네. 9.19 군사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뭐 한쪽에서는 뭐 완전히 안보 주권 포기다 뭐 이런 이야기 아주 중요한 정확한 이야기지만 그보다 더 웃지 못할 정말 일이 있었습니다. 9.11 맺고 난 뒤에 강원도에 이제 고성에서 대형 이제 지피를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가 등록이 돼서 그게 해체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문화재 등록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니 해체까지는 필요 없고 뭐 해체하는 신용만 하고 그냥 남겨뒀어야 되는데 문화재를 등록을 했잖아. 그러니까 문화재를 등록.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화재 등록하는데 이게 또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국방하고 이제 다시 쓰려고 하니까 어. 이제 문화재에서 해체해야 돼. 사실 아시죠? 아파트 하나 짓는데 아, 참, 나 돌아버리죠. 알아요. 하나 하려고 할 때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못해. 거의 부도까지 글쎄. 가야 됩니다. 그럼 예. 뭐 아무것도 지연되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살려고 협의 중이죠. 그 다음에 어떤 막 문재인 정부가 뭐 해가지고 9.19에다가 뭐 중국 가서 뭐 큰 산이고 동산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거의 소위 말하는 숭중 4대 외교를 하지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군인도 어떤 그 책임자인 뭐 장성도 이름을 걸고 이런 걸 갖다가 정확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기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빨리 그걸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를 이제 이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또 이게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안보와 그렇죠. 문화재 조사와 그러면은 반대를 해서 딱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저기 군 내부든 아니면 뭐 저기 그 대통령까지 군 통수권자니까 올라갈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대서 반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제 이 몹쓸 30년 동안 몹쓸 풍조야. 풍조죠. 예. 그 쌍무 정신도 예, 없어졌고 그다음에 그죠. 하나회 조직도 숙청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YS의 하나회 숙청 때부터. 그래가지고 레벨 이제 포인트가 이런 걸로 이제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된다.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과정에 있는데